네, 저 PBR주 열풍 속에서 또 한편 주목받던 섹터가 금융주였습니다. 오늘 금융주는 좀 약세 분위기지만은 그동안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오늘 금융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홍재 연구원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거 보니까 금융주가 그동안 이슈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 PBR주 열풍에 따라서 금융주 주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만년 저평가주라고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상승세를 보면 금융주도 이제 벼뜰 날이 온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있는데 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설 명절 전까지는 거의 한 2주 동안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주가가 거의 올랐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지금 뭐 자동차 섹터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좀 많이 주가가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소폭 조금 둔화가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왜 이렇게 만년 저평가주 이렇게 분류됐던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업 구조 자체가 내수 위주이고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규제 불확실성이나 뭐 어떤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경기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내수 경기가 좋다고 했던 적이 거의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금융주가 뭐 아무래도 내수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 PBR주 이게 뭐 이달 말쯤 발표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마치 테마주처럼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인데 여기도 사실 이 저평가된 가치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단 뭐 최근까지는 일단 단순히 PBR 지표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주가가 좀 오르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확대를 하려면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잉여자본 여력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잉여자본 여력에 따라서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갔지만은 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면은 거기에서 또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 4대 금융그룹 지난해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B금융 10% 넘게 뭐 성장한 반면에 우리금융은 또 20%가량 단기순이 급감하고 신한은 역성장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 엇갈린 이유가 뭡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씩 좀 달랐고요. 뭐 어떤 특정 회사들은 뭐 사모펀드 관련돼서 사적 화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돼서 좀 달랐던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특성상 이제 NIM이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방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조달 코스트가 같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좀 둔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KB가 좀 더 선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비은행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손보 계열사가 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규모가 그 비은행 쪽 실적에서도 타행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미국 CPI가 높게 나오면서 그 금리 인하 시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금융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단순히 보면은 뭐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쪽에서 좀 벌어들이는 게 많아지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만약 금리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내려가게 되면서 뭐 경기가 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만약에 느리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제 연체율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손 비용 같은 것들이 조금 실적에 압박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늦게 오른다고 해서 늦게 하락한다고 해서 딱히 지금 은행에게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하여튼 고금리 속에서 4대 금융지주 연간 이자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돈 참 잘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비이자 이익도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올해는 또 ENS 대규모 손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비이자 이익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비이자 쪽에서는 뭐 수수료와 뭐 운용 관련된 이익, 또 보험 관련된 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ELS를 많이 판매를 했던 것도 맞고 그거에 따라 수수료 수입 받는 건 맞지만 뭐 그 자체가 뭐 비이자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틀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뭐 23년 대비 24년 비이자 쪽은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최근에 어떤
해외 자산 관련돼서 이제 평가 손실 같은 것들을 예. 비자 쪽에서 많이 잡았고 그 외에도 뭐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최근에 좀 소상공인 관련돼서 좀 대출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비자 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에 대한 기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24년은 뭐 23년 대비해서 좋아질 걸로 보는데 물론 이제 ELS는 지금 판매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좀 미미하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은행주는 또한 이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다음 뭐 어쨌든 간에 배당금 확대, 자사주 소각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역시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도 은행주와 상대적으로 이 네. 주주 환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자본의 어떤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출 성장을나 혹은 뭐 대체투자 자산들 성장을 세게 가져갈 만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 그렇죠. 대출 성장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24년에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결국 자본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뭔가 성장이란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그 포션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조금 남는 돈을 조금 주주환원 쪽에 할애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뭐 저PBR 관련된 프로그램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 뭐 관련돼서 좀 나오게 되면은 좀 이런 어떤 잉여 자본에 대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주가 또 상대적으로 이 외국인 지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상대적으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금융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사실은 뭐 주주 환원 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뭐 회사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만 뭐 대략적으로 해외 뭐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한 5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봐야 뭐 3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도 최근에 어떤 이 저PBR 관련된 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롭게 변경된 배당 기준일로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가 연말 배당 대신 벚꽃 배당을 받게 됐는데요. 일부 종목은 또 분기 배당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 더블 배당이라는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 뭐 배당 기준일을 변경을 이제 하면서 연말 4분기 기말 배당을 좀 3월 이후에 아마 배당 기준이 결정이 될 거고요. 뭐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시가 된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그리고 1분기 분기 배당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3월 말로 예. 이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겹치지는 않는데 날짜가 당연히 겹치지는 않겠지만 얼추 비슷한 때라서 그러니까 대략 한 3월 하순쯤에까지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갖고 있으면 네. 다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뭐 거죠. 최대 한 4월 정도까지도 예. 갈 수도 있고요. 뭐 왜냐면 이제 주총이나 이사회 이후로 해야 되는데 회사마다 좀 스케줄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 한 3월에서 4월 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은행주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좀 뭐 조정 분위기고 또 이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단기 조정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뭐 펀더멘털 대비해서 단순히 그냥 저PBR이라는 이유만으로 올랐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조정이 그 조정 폭이 조금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좀 펀더멘털상 뭐 잉여자본 여력이 충분한 회사들은 뭐 조정은 나오겠지만 또 이게 자사주 이게 단순 테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결국에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이건 진짜 예. 수급적으로 애성초에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단기적인 그냥 뭐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배당주로서 은행주를 접근한다면 그 유망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단순히 배당만 놓고 보면은 뭐 기업은행이 뭐 가장 뭐 좋고요. 그 외에는 뭐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좋고 이제 뭐 KB나 신한 이런 데들은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배당이 좀 쪼개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놓고 보면은 뭐 KB 신한 하나보다는 뭐 이제 기업은행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대략적으로 7% 정도는 된다라고 상당히 보시면 높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금이 뭐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자본 여력에 따라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은행주 중에 주목하는 기업.
은행주 중에서는 단연 KB금융이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CET1 비율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1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뭐 타행 대비해서 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게 어떤 겁니까? 보통주 자본. 이게 이제 위험 가중 자산 대비해서 보통주 자본을 얼만큼 갖고 있냐라는 거라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 어떤 재무 건전성이 좀 좋다. BIS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아, BIS 비율 안에 이제 있는 어떤 세부적인 겁니다. BIS는 자기 자본 비율이고. 네, 조금 더 보수적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13%를 좀 여유롭게 상회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3%가 약간의 어떤 뭐 라인이거든요. 규제 비율은 11.5긴 한데 회사가 이제 M&A나 어떤 전략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13% 정도를 보통 이제 적정선으로 보는데, 그거를 좀 여유롭게 통과하고 있는 회사가 KB금융지주이고, 그 여유롭게 초과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뭐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일하는 자본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조금 남는 돈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여유 자금이 많다. 자, 그다음에 보험업 살펴볼까요? 이 전통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또 보험업이 꼽힐 수 있는데, 이 보험업은 주주환원 정책 제시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 왜 그런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이랑 차이점이 있는 게, 은행의 자본 비율,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들 자본 비율 영향을 받는데, 자본 비율 자체는 크게 리스크는 지금 없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부분,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 좀 법정준비금이 보험사들이 좀 과도하게 적립되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법정. 뭐 이게 좀 굉장히 긴 얘기라서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23년도에 회계 기준이 좀 바뀌게 되면서 IFRS 17. 네, 맞습니다. 그거 바뀌게 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좀 준비금을 좀 쌓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그게 약간 조금 과도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준비금이 계약자 이제 보호를 위해서 사내 유보를 하는 돈이다 보니까 법인세 산출할 때도 송금 산입이 되고, 또 이제 배당 가능 이익할 때 차감이 되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과도하게 지금 조금 차감을 하고 있는. 초기여서 더 많이 쌓여야 되는 그런 것들. 정확히는 그런 건 아니고 제도가 조금 미비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중으로 아마 이제 요 제도가 좀 바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들이 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배당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정책이 지금 뭐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보험사들의 대부분 보험사들의 배당 가능 이익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또 그런 특수성이 있네요. 최근 보험주 중에서 뭐 흥국화재를 비롯해서 이 중소형 보험사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뭐 아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 PBR이 뭐 단순히 봤을 때 가장 낮긴 낮았고요. 멀티플이 가장 낮았던 거는 맞고, 그리고 뭐 실적이 좀 뭐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PBR이 가장 낮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중소형 보험주들은 뭐 잉여 자본 여력 대비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흥국화재를 뭐 공식적으로 커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라 말씀드릴 건 없지만, 뭐 좀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집중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마찬가지죠. 대형사들에 비해서 중소형사들이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그런 거죠. 롯데손보는 뭐 매각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일부 그런 뉴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F가 대주주로 계시니까요. 자, 보험주 중에는 어떤 기업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는 일단 삼성생명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연 이제 보험사 중에서 가장 1위사이고, 삼성생명이 자본 정책을 제시를 못 하는데 타사들, 뭐 중소형사들 내지는 그 이하의 회사들이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삼성생명은 당연히 자본 여력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고요. 수조 원에 달하고 마찬가지로. 게다가 이걸 또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면은 은행보다도 더 지금 자본 여력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여력이 더 높은 편이에요. 거의 지금 제 추정으로는 시가총액의 거의 50% 정도가 잉여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실적 측면에서도 삼성생명이 특별히 뭔가 24년에 나빠지거나 할 운도 별로 없고, 뭐 PF나 뭐 이런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되나요? 일부 회사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급등도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증권업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뭐 증시가 금리 인하라든지 밸류업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은 뭐 하여튼 거래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4분기 실적은 뭐 전부 다 안 좋고요. 뭐 아무래도 뭐 부동산 PF라든지 예. 뭐 자산들 평가 손실 같은 것들을 4분기에 좀 이제 비시장성 자산들 평가 손실 같은 걸 잡는 거 있고, 그 이제 금리가 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뭐 거래대금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채권 쪽에서 운용 손익 쪽에서 좀 개선되는 거, 그리고 조달 코스트 부분이 좀 좋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PF라는 게 계속해서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 부동산들, 특히 해외 상업용 부동산들에서 조금 뭐 손실들이 일부 좀 이어질 수는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이 해외 대체 투자로 부동산 투자 많이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네. 뭐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게 액수는 뭐 사별로 정말 천차만별인데, 네. 뭐 일부 뭐 대형사들은 몇 조 단위, 조 단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이게 선순위냐 후순위냐 뭐 어떤 지금 상태로 들어갔냐,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정말 그 건물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거라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 중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큰 회사들은 조금 영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상업용 부동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관유 리포트 통해서 증권업종도 실적 불확실성이 잔존해서 주주환원 가시성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겠죠? 네, 뭐 말씀 방금 드렸던 어떤 뭐 부동산 PF나 뭐 해외 자산들 관련된 게 이제 워낙에 외부에서 이제 그걸 뭐 일일이 다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저PBR 프로그램이 일본 사례들을 많이 지금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융회사들 사례를 봐도 은행이랑 보험사들 대비해서 증권사들은 조금 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명확한데 상대적으로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증권업 자체가 업황이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이 좀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뭐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기에는 약간씩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일본은 네. 뭐 증시가 워낙 뭐 3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으니까 증권사들이 좀 돈 많이 벌지 않았어요?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최소한 DPS를 매년 상향시키겠다고 공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네. 그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을 합니까? 보통은 이제 배당 성향, 보통 이제 은행이랑 보험사들은 배당 성향도 있지만 DPS를 최소한 작년보다는 많이 주겠다, 내지는 혹시 최소한 작년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DPS의 어떤 바텀 라인을 그어주는 부분이 DPS가 뭔가요? 배당,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주당 배당금에 네. 대해서 최소값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내가 못해도 배당을 최소한 이만큼은 받겠다. 받겠다라는 게 있고, 플러스 알파로 자본 비율에 연동을 해서 일부 초과 자본들을 좀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 합산을 했을 때 총주주 환율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50%가 조금 넘는 평균적으로 그런 주주 환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총주주 환율이 뭐 3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좀 멀었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그게 이제 결국에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저PBR 프로그램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금융회사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와 유사한 정책들이 좀 이제 회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 보험사들도 또 도입하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은 주가 하락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지난해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도입되자 미래에셋하고 대신증권이 배당 기준일도 변경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주가 또 배당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은행이랑 보험사 대비 증권사들이 앞서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배당 기준일 변경은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사실
다른 금융회사들이 지금 변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금융회사들 거의 대부분 다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요인이 뭔가 증권 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말씀하셨던 어떤 회사들이 좀 저기 자사주 매입을 함으로써 좀뭐 수급적으로도 조금 우위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어쨌든 금리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베팅한 또 수요들이 전체적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거지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만 놓고 보면은 뭐 총주주 환원율이 은행 보험사 대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요인이 큰 부분이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전체적인 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그럴 때는 채권 쪽에서 상당한 평가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증권사 실적의 큰 스윙 팩터이기는 하고요. 근데 또 뭐 최근에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미뤄지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약간 지연됐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매매 평가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그렇다고 뭐 또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은 크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게 조금 그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황을 뭐 증권주들을 뭐 부정적으로 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어쨌든 간에 상당히 네.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금융주 1분기 투자 전략 뭐 우리 배당도 신경 써야 되고 밸류 프로그램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섹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물론 어떤 시계열을 어느 정도를 잡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은행이 일단은 좀 더 낫다고는 보지만 또 반면에 은행들은 또 많이 좀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잉여자본,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잉여자본 여력은 보험사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가능이익이 보험사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내려가는데 네. 삼성생명은 유일하게 안 내려갑니다. 이건 조금 너무 복잡한 얘기 제가 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닐 거라 보고 유일하게 배당 가능이익이 삼성생명은 내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대비 잉여자본 여력도 그렇고 향후 방향성까지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종목단에서 삼성생명에 좀 집중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뭐 부동산 PF라든지 뭐 여러 가지 ELS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운사이드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서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말씀드렸던 어떤 잉여자본력이 크면은 당연히 어떤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조금 더 임팩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달 말쯤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 발표가 나올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약간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고요. 워낙 기대를 워낙 올린 게 네, 있으니까. 네, 빠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추세적으로 뭐 하락할 만한 어떤 뭐 나쁜 이벤트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단기 조정 뭐 내지는 좀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는 아무튼 2월 말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된 이후에는 잉여 자본 여력이라든지 ROE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따져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현대차증권 이홍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